첫 번째 길은 편한 길, 두 번째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고선지는 편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고구려가 서기 668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약 30년쯤 지나서 서기 700년에 고선지 장군이 태어나요. 고구려가 망하고 30년쯤 후에 태어났으니까 고선지 장군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구려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고구려 말을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눌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고선지가 고구려가 망하고 3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고구려가 망했을 서기 668년쯤엔 아마 고선지의 아버지인 고사계가 출생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계 장군도 고구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사계가 한 이민 2세 정도 됐을 거예요. 고선지는 한 이민 3세 정도 됐겠죠. 고선지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고구려는 없어진 지 오래고 고구려 출신 이민족이라는 딱지만 붙어있고 사실 고구려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죠. 고선지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고구려의 민족 정신을 되살린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한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고선지가 당시 생각한 성공은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 내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죠. 고구려는 이미 망한 나라고 정통 한족이 아니었잖아요. 당나라가 이민족에게 많이 개방적이었다는 걸 감안해도 망한 나라 유민으로서 출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아주 멀리 흩뿌려 놓습니다. 가까운 데 뭉쳐놓으면 자꾸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나라는 고구려를 멀리 흩뿌려 놓는데 고구려가 여기 요동지방이랑 한반도 북쪽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이 일부 유민들을 당시 당나라 최북서단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 당시의 안서도호부 여기로 몰아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안서도호부는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도 최북서단이었고 지금도 중국의 최북서단이에요. 아주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죠. 게다가 국경지대니까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잦았겠죠. 그럼 외적의 침입이 잦으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유민들을 여기 박아놓고 방패막이로 쓰자. 이런 계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선지는 이 변방지대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고선지는 일반 평민 계급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고사계가 정사품의 직위까지 얻게 되거든요. 정사품이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투스타, 사단장 정도 되는 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성공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고선지는 그래서 직접 농사 짓고 험한 일을 하는 평민의 삶까지는 아니었지만 고구려 유민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자칫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선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고사계가 했던 것처럼 군에서 재능을 인정받아서 출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한족 도련님 같은 경우에는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겠지만 고선지는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고사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고선지를 정말 엄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때부터 많은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고사계의 부임지는 역시 안서도호부였어요. 안서도호부는 말씀드렸다시피 당나라의 최북서단 끝자락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끝자락이니까 여러 충돌, 이민족과의 전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거칠고 척박한 환경인데 대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능력을 보이면 더 출세하는 길이 열려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안서도호부는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실크로드의 중간 지점, 통로에 있던 곳이었어요. 따라서 안서도호부에서 잘 자리를 잡고 이 실크로드를 잘 통제하게 되면 출세와 더불어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전장을 접한 고선지는 출사하게 됩니다. 20세 됐을 때 관직에 오르게 돼요. 당나라는 음보제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음서제도가 있었죠. 아버지가 관직에 있으면 아들을 관직에 채용해주는 금수저 전형이에요. 당나라도 역시 당연히 금수저 전형이 있었어요. 아버지 고사계가 꽤 높은 직위에 있던 장수였기 때문에 고선지도 아버지를 따라서 장수로 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승진은 자신의 능력에 달렸겠죠. 그래서 고선지는 30대까지 쭉 경력을 쌓으면서 여기저기 절도사 밑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쯤 되던 740년에 기회가 찾아와요. 당시 안서도호부의 최고 책임자는 부목영찰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척박하고 외적의 침입도 잦죠. 근데 그 중에 당나라의 말을 잘 듣고 있던 투르크 부족 하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투르크족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당현종이 본국에서 이 말을 듣고 부목영찰에게 야, 쟤네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진압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목영찰은 황제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직접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선지를 부릅니다. 고선지를 불러서 야,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가야겠냐? 내가 한 2,000명 줄게. 너가 좀 가서 알아서 손 보고 와라.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잘 처리하고 와. 손 좀 봐주고 와. 이렇게 하고 고선지를 대신 투르크족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고선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2,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출전을 하는데 능령이란 곳에 가서 적을 매복해서 완전히 속여서 박살을 내고 깔끔하게 적을 제압하고 옵니다. 순식간에. 고선지의 무용담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죠. 부목영찰이 가만히 보니까 고선지 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애도 괜찮고 내 말도 잘 듣고 능력도 있어. 괜찮네. 그래서 당 조정에 고선지가 공을 세웠다고 하고 추천을 합니다. 당나라 조정에서도 고선지를 좋게 봤겠죠? 부목영찰이 넘버 1이고 고선지를 안서도호부의 넘버 2로 승진을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고선지의 무용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당시 당나라의 주된 관심사는 실크로드였어요. 실크로드는 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로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으니까. 다만 문제는 실크로드는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실크로드 사이사이에 나라나 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주변에 있는 이 부족들을 통제하는 것이 실크로드 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크로드 주변의 강대국들은 실크로드 주변의 짜잘한 나라들을 통제하는데 온통 혈안이 돼 있었어요. 가는 길목을 점령할 때마다 이윤이 늘어나니까 눈 치켜뜨고 작은 부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당나라가 이렇게 동쪽에 있었으면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거든요. 북쪽에는 돌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나라의 서쪽에는 지금의 티베트에 해당하는 토번이 있었죠. 이런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압박을 뚫고 당나라가 실크로드까지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기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딱 봐도 엄청나게 넓죠? 여기 한반도 지도가 있는데 한반도는 쪼만해요. 남한 면적의 4배나 되는 넓이래요. 넓이는 무려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일본 열도 전체의 넓이와 비슷합니다. 이 드넓은 사막을 지배해야 실크로드를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통제하는 타클라마칸 사막 또 서쪽에 보면 파미르 고원지대라고 있는데 여기가 해발 4,000m예요. 다만 올라가기만 해도 고산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곳을 차지해야 돼요. 타클라마칸 사막이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고선지의 원정길에 있어서 타클라마칸 사막이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고선지의 원정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운데 기준점으로 두고 위쪽으로 빨간 길 서역 북로가 있었고 아래쪽으로 파란 길 서역 남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역 남로와 북로는 같이 당나라의 기준에서 둔황이라는 곳에서 마주치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점령하게 되면 이 서역 북로와 서역 남로를 통제할 수 있고 따라서 다음 이어지는 곳으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죠. 바로 반대쪽 파미르 고원이에요. 그래서 둔황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파미르 고원에 있는 곳까지 온전하게 실크로드를 통제하는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지금 도로라고 하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도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도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겨우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을 도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사막길 이런 데는 발자국이 찍혀도 길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도로라든지 사막에 모래성이 있으면 바람 한번 휙 불면 모래 산이 없어지고 옆에 산이 생기고 또 다른 험한 길도 많잖아요. 막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주변 부족이 이런 길목 하나만 제대로 틀어지고 있어도 실크로드 전체 연결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부족을 통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따라서 당나라는 이 타클라마칸 사막 가까이에 있는 토번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애초 지리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거든요. 자, 당시 타클라마칸 사막이 항상 기준점이죠. 여기가 타클라마칸 사막이에요. 약간 당나라가 여기에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원정군을 보내요. 근데 딱 봐도 엄청 멀죠. 근데 토번은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딱 봐도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애초 당나라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원정을 보내기 때문에 이 토번에 번번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소 도호부의 최고 책임자인 부목 영찰이 있었잖아요. 이 부목 영찰에게 토번을 좀 혼내줘라라고 시키는데 애가 계속 못해요. 실패해요. 당나라 조정에서도 아이씨, 야, 안 되겠네. 야, 그러면 부목 영찰 말고 거기 넘버 2로 있는 그 고선지 걔 있잖아. 얘 잘한다며. 능력 있다며. 애도 괜찮다며. 얘 한번 써보자. 그리고 얘한테 기회를 주자고 하고 1만의 군대를 줘서 원정길을 떠나게 합니다. 자, 고선지에게 기회가 왔어요. 부목 영찰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속이 부글부글하죠. 아니, 내가 이뻐서 조금 승진시켜줬는데 이제 기어오르더니 야, 이씨, 여기서 공 세우면 내 자리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아이씨, 짜증나네. 근데 방법이 없어. 왜냐면 부목 영찰은 이미 여러 차례 깨졌기 때문에 조정의 신임을 잃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부목 영찰이 실패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고선지의 루트가 아주 험난하다는 것은 변치 않아요. 고선지는 먼저 연운보, 사르하드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이곳이 왜 요충지냐면 우리는 항상 타클라마칸 사막을 기준으로 보면 편하다고 했죠?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토번, 지금의 티베트입니다.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으로 서역 북로가 있었고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으로 서역 남로가 있었잖아요. 이 서역 북로와 서역 남로가 마주치는 곳이 바로 연운보였죠. 그러니까 연운보는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에요. 다만 이 연운보는 토번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시 토번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부분이에요. 당나라의 최서단인 안서도부에서도 엄청나게 험한 길을 서쪽으로 진군해야 됐죠. 당시 연운보로 가는 길 서역 남로가 있었고 서역 북로가 있었는데 고선지는 서역 남로로 가지 않고 서역 북로로 가기로 선택합니다. 자, 서역 북로로 선택한 고선지는 다시 두 갈래 길에 마주하게 돼요. 첫 번째 길은 편한 길, 두 번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편한 길은 당시 상당히 일반적으로 밟았던 길이에요. 서역 북로로 와서 편한 길로 가서 연운보로 곧장 진격하는 길이죠. 이 길은 갈 때 편한 대신 가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연운보에서도 편한 길로 오는 적을 잘 보고 있다가 잘 막을 준비를 할 수 있었겠죠. 반면 험한 길은 어디냐면 서역 북로로 와서 삥 돌아서 험륜한 천산산맥을 넘어서 연운보로 가는 길이에요. 이 험한 길은 갈 때 병력 손실이 상당히 있겠죠. 가는 길도 험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대로 천산산맥을 넘어서 적의 배후를 친다면 대성공을 할 수 있는 루트예요. 고선지는 이 둘 중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선지는 편한 길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고선지는 중간에 쭉 가다가 오식립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오식립국은 당나라의 우방국이에요. 그래서 100일 걸려서 이 오식립국까지 겨우 행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죠. 그리고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어서 연운보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산산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험준해 보이죠? 달리치고개, 해발 4,200m예요. 그리고 적불당로, 어마어마하게 험한 곳이에요. 그냥 말만, 로가 붙어서 말만 길이지 그냥 험준한 암벽 등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고선지는 한니발 장군이 로마를 칠 때 편한 길을 버리고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적의 배후를 친 것과 같이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천산산맥을 넘어서 배후를 치게 됩니다. 연운보에서도 당시 병력이 물론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고선지 장군의 전략이 워낙 탁월했어요. 고선지 장군은 험준한 길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삥 돌아서 왔잖아요. 오식립국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본부대는 천산산맥을 넘어서 연운보로 진격을 하고 나머지 부대는 나눠서 적을 온전히 포위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연운보를 공격하죠. 연운보에도 당시 1만 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고선지의 군대도 1만 명이 있었죠. 당연히 지키는 쪽하고 공격하는 쪽하고 군대 수가 비슷하면 지키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하지만 연운보는
머리 뒤통수에서 급습을 받게 되고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1만 명 중에 5천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히는 대패를 당하게 되죠. 고선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천재적인 전략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실크로드의 핵심 무인 연운보를 온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험한 적의 중심부를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편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